시작할게요. 전번에 이제 우리 1강 파트 너네 내용 한번 쭉 복습 중 한번 해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프린트 드렸던 거 풀어오시고 뭐 오늘 해설해야죠. 그거 답지도 같이 보내줬기 때문에 아마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다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질문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앞쪽 페이지부터. 1번이랑 2번이요. 좋아요. 이 1번과 2번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번은 요 파트에 제일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유형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이라서요.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6가지 생물의 특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분석을 하실 수 있겠냐 없겠냐라는 건데, 요거는 솔직히 말해 지식적인 것보다 약간 글 읽기 능력이 좀 필요해요. 글을 읽었는데 자기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당연히 어떤 특성인지, 어차피 6가지밖에 없잖아요. 뭔지 잘 구분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잘 나오는,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기는 자, 쭉 읽어볼 거예요. 기억에서 산소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거랑 가장 관련이 깊은 생명 현상에 해당하는 예를 고르라 했는데, 뭐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멕시코시티에서 올림픽 개최했고요. 단거리 달리기 기록을 직전에 도쿄올림픽과 비교해봤더니 기록이 멕시코시티 올림픽이 더 우수했고요. 이거는 멕시코시티의 공기 밀도가 해수면 수준보다 낮아서, 자, 밀도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기와의 마찰이 적고 단거리 선수한테 더 유리했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1500m 이상의 장거리 달리기 기록은 오히려 도쿄 때보다 저조해졌는데, 이거는 장거리를 달릴 때 산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높은 지대에서 지금 경기를 했더니 산소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장거리 선수들은 애초에 높은 지대는 산소가 충분히 부족해. 산소가 부족해갖고 충분한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록이 오히려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이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된 이유, 산소가 뭐에 쓰였을까를 우리가 분석하고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산소를 어디 쓰죠?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과정인데 결국 그걸로 무엇을 하는 데 쓰는 거죠? 세포호흡이라고 해서 무엇을 하는 데 쓰이죠? 에너지 만드는 데 쓰죠. 에너지 만드는 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거리 달리기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에너지를 만드는 행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만들고 싶은데 산소라는 재료가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냈다? 못 만들어냈다? 못 만들어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되죠. 즉 세포호흡에 대해서 설명하는 상황이고, 세포호흡에 산소가 필요했는데 그게 부족한 상황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물질대사 관련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물질대사와 관련된 예시를 찾아달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1번부터 김치를 오래 두면 셔졌대. 이거 김치가 씌워지는 이유는 알다시피 김치에 살고 있는 젖산균, 그리고 보통 유산균이라고 말하죠. 이 유산균들이 세포호흡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적 세포호흡은 아니고 발효호흡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한다라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나와버리는 식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2번 음식 냄새를 맡았더니 입안에 침이 고였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 음식 냄새라는 외부적 조건의 변화가 생겼더니 입안에 침이 고인다라는 내부적 변화가 생기는 외부 변화, 뭐죠? 외부 변화 뭐라 그러죠? 자극이라 그러고, 내부 변화? 그에 따른 반응이니까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극 반응 얘기였어요. 3번 사막에 사는 낙타는 속눈썹이 빽빽하게 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겠어요? 사막에 산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햇빛이 강한 지역을 의미하겠죠. 속눈썹은 눈에 들어오는 햇빛량을 약간 가려주는 차양막의 효과를 해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뭐야? 사막 환경에 맞게 적응된 걸로 볼 수 있겠죠. 속눈썹은 사실 2가지 의미 있어요. 방금 전에 차양막, 햇빛을 가려준다는 효과도 있고요. 속눈썹이라고 하는 애는 눈에 먼지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사막이니까 아마 모래도 많이 날릴 테니까 2가지 정도를 아마 기대해 볼 수 있는 적응 효과가 되겠네요. 다음 4번째, 불의옥점은 입사구가 아니라 입자루네요. 입자루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그게 물 위에 뜨게 된대요. 불의옥점이라는 애는 물에서 살도록, 물이라는 환경에 맞도록 여태까지
적응되고 진화해 왔다라는 설명일 것이니까 아마 3, 4번이 같은 적응 진화 얘기겠네요. 다음 5번째,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스는 먹이 종류별로 부리 모양 다르다. 먹이에 맞춰갖고 적응하고 진화됐다는 얘기니까 3, 4, 5번까지가 싹 다 적응 진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문제를 못 풀었다 하더라도 만약 3, 4, 5 중에서 답을 골랐으면 안 되죠. 셋 다 적응 진화인데 만약 3번이 답이 되면 4번, 5번도 다 답이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바로 걸러야 돼요. 그럼 틀리신 분은 아마 2번을 고르신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장거리를 달릴 때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서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외부 환경 변화 때문에 호흡을 거의 못했다라는 내부 변화를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이 자극과 반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극과 반응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항상성 유지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극 반응은 외부 변화 때문에 내부 변화가 생기는데 항상 그 목적은 뭐에 있어야 돼요? 항상 적은 누구세요? 항상 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봐봐. 외부 자극이라고 칠게요. 공기량이 어떻게 됐죠 지금? 여기 낮아진 상태죠. 맞죠? 그럼 내부 변화는 항상성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부족한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잘 하기 위한 다른 변화가 생겼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런 다른 변화, 부족한 호흡을 메꾸기 위한 다른 변화가 생겼대요? 아니죠. 그냥 호흡이 줄어들어서 끝났죠. 호흡이 줄어들고 기록이 떨어지고 그냥 끝나버렸죠. 그것에 대응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해진 호흡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 다른 얘기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극과 반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이라고 헷갈릴만 하건 맞아요. 산소가 부족해졌다라는 외부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이 말에는 자극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야? 반응이 없는 거야. 부족해진 산소에 대응하는 뭔가가 없는 거야. 산소가 부족해졌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어 글이. 상황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자극 반응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괜찮나요? 다음 2번 문제는 잘 나오는 그냥 실험이라서요. 근데 이 실험이 정확하게 외워두지 않으면 실험에 나오는 요소들을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험에서 한 행동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특히 가나다 중에 가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했어요. 이거 뭐를 애들이 많이 틀리냐면 밑에 있는 가열 장치를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라고 했어요. 이 가열 장치의 의미를 다시 파악을 해봅시다. 자, 이 실험 내용들 다 기억나세요? 이 실험은 방사능을 띤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고 빛을 쬐어줘서 그 이산화탄소 가지고 광합성을 했다면 흙 속에 영양분이 만들어지겠죠. 그 영양분은 그런 방사능을 띤 영양분이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이 영양분을 가열장치로 불로 태워버리면 만들어졌던 영양분이 불에 타면서 다시 방사능 기체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 방사능 기체가 나왔다면 영양분도 만들어졌었다. 즉 광합성 했었다는 뜻이고, 만약 불로 태웠는데 아무것도 타는 게 없었다면 애초에 영양분이 안 만들어졌다. 광합성 한 애가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 되는 이런 해석이 있다고. 근데 가열장치는 지금 무슨 기능을 한 거야? 영양분이 만들어졌을 경우 그 영양분을 태우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보통 애들이 뭐에 많이 틀려? 광합성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가 줬다 라고 틀리는 경우 되게 많다고 했었죠.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누가 주는 거야? 위에 있는 빛으로 주는 거예요. 얘는 만든 후에 그 영양분을 태울 때 쓰는 거고요. 요거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가실험에서는요. 다음 나실험과 다실험은 솔직히 뭐 틀릴 만한 요소가 딱히 없습니다. 나는 방사능 영양소를 넣었고 생명체가 있다면 걔가 그 영양소를 쓰면서 방사능 기체가 생겨나겠죠. 세 번째는 영양분을 넣었는데 역시 생명체가 있었다면 그 영양분을 쓰면서 기체 성분이 뭐 하나라도 변했겠죠. 그냥 성분 변화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특이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가에서 틀리시는 경우 많으니까 요거 한 번만 찝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옳은 것만 찾아보랍니다. 기억, 이 가나다라는 세 가지 실험의 기본 전제
이거 내가 잘 물어본다고 아예 전제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도 막 말씀드렸었죠. 전제는 이 세 가지 실험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약속입니다. 일종의 기본으로 깔고 있는 진실이에요. 가는 광합성 실험이죠. 나와 다는 세포호흡 실험이죠. 광합성과 세포호흡 묶어서 말하자면 뭐야? 물질 대사죠. 화성에 생명체가 있고 그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실험이죠. 애초에 물질 대사 안 하는 생명체라면 저런 실험 의미가 다 없죠. 그러니까 이 실험의 기본 전제는 생명체들은 전부 다 물질 대사를 한다 치고 이런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기억은 맞을까 틀릴까? 요건 맞은 거죠. 기본 물질 대사를 할 거다라고 치고 시작한 거죠. 다음 니은입니다. 가는 동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동화랑 이화라는 단어는 생명과학에서 계속 사용되는 단어죠. 요거는 화학적으로 보자면 동화작용이란 합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했었고요. 이화작용은 뭐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분해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결론만 말하자면 동화작용은 작은 물질들을 합쳐서 큰 물질로 바꿔나가는 저분자 물질들을 합쳐서 고분자 물질로 바꿔나가는 과정이고 이화작용, 분해작용이란 고분자 물질, 큰 물질을 쪼개서 저분자, 작은 물질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는 광합성 확인 실험이죠. 광합성의 재료가 뭐죠?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작은 입자들이죠. 그리고 그걸 합쳐갖고 영양소, 포도당이라고 하는 C6H12의 O6, 24원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물질을 만들어 나가는 게 광합성이잖아. 즉 동화작용과 관련된 실험인 게 맞죠. 애초에 이걸 기억해도 좋아요.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라고 배웠냐? 그게 바로 광합성이라고 배웠죠. 대표적인 EX 예시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 뭐라고 배웠죠? 그렇지, 세포호흡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가 실험은 동화작용이다라고 해도 되고 광합성이라 해도 되는 거고요. 나와 다 실험은 세포호흡이라 해도 되고 이화작용이라고 해도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디귿이 또 맞았네요. 디귿은 세포호흡, 즉 이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 장치였던 거니까 기네디가 지금 모두 다 맞은 상태로 답이 5번으로 끝이 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2번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이 페이지 아까 없다고 그랬죠,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6에서 10번입니다. 6번이요. 또 있나요? 9번이요. 6번하고 9번 또 있나요? 네, 6번 볼게요. 그림 가는 종류석이래요. 종류석은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야? 석회동굴에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죽순이래요. 죽순 뭐야? 대나무 싹이죠. 새끼대나무, 새끼대나무. 어린 대나무죠, 어린 대나무. 그러니까 가는 돌덩이고 나는 생명체, 나무죠, 나무. 대나무죠, 대나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생명과학에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1단원에 나왔다는 점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거 생명체가 아닌 것, 가와 생명체인 것, 나와의 비교, 차이점 같은 것을 아마 설명하고 싶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기억부터. 기억. 가에서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냐라고 했는데 아니죠. 화학 반응은 가와 나에서 모두 일어나죠. 대신 나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화학 반응이라 불러요. 화학 반응이 아니라고 불러요. 화학 반응이 아닌 뭐라고 부르죠? 물질 대사라고 부르죠. 근데 물질 대사가 생명체한테 부르는 화학 반응의 명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화학 반응이에요. 둘 다 화학 반응인데 명칭만 다른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에서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마저 틀려. 틀려요. 화학 반응이 더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 속에 물질 대사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또 기억 틀렸고 니은 볼게요. 나에서만 동화작용이 일어나겠니? 라고 했는데 좋아요. 동화작용이란 단어는 생명체 한테서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했죠. 네. 즉 가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얘한테는 동화작용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나한테만 되는 게 맞습니다. 가나 중에서. 다음 디귿입니다. 가와 나에서 발생과 생장이 일어난다? 가가 안 되겠죠. 얘는 돌이잖아, 돌. 종류석은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럼 니은 하나니까 2번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다음 9번입니다. 다음은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X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하는데 이 실험도 꽤 자주 나오는 실험입니다.
아까 이번에 화성생명체 실험처럼 이 담배인 모자이크 실험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실험 중에 하나예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 실험을 조금 여기 나온 걸 가지고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담배 이파리가 있을 때요. 뭐 깻잎처럼 그릴게요. 여기에 좀 얼룩덜룩하게 무늬가 생기고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무늬가 생기고 그 다음 이게 담배잖아. 담배로서의 상품성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걸 담배 잎 혹은 그냥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고 해요. 왜 모자이크라는 이름을 쓰냐? 미술에서 보시면 모자이크라고 해서 조금씩 이렇게 패치로 붙여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룩덜룩하게 조금씩 이제 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모자이크 형태다 해서 모자이크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의 원인은 담배인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라고 했으니 생물일까요? 생물이 아닐까요? 생물이 아니. 얘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해요? 단순한 구조예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얼마나 단순한 구조였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몸에 세포로서의 구조가 있다 없다? 없다. 뭐로 만들어진 껍데기와 그렇죠. 단백질 껍데기하고 그렇죠. DNA 혹은 RNA 핵산 만들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차차차 이걸 생각해 보죠. 여러분 구조가 단순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과 같을까?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점을 이용하는 실험이 이 담배인 모자이크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 내용을 보시면 가에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배 이파리에 즙을 내갖고 즙을 내버렸대요. 일반 과정에서 즙을 낸대요. 이게 즙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불에 태워서 젤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불태운 젤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즙을 내고 불태운 젤을 어디에 투과시킨다라고 나와 있죠? 세균 여과기라는 걸 쓰겠대요. 자, 그럼 세균 여과기에 대한 정보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름 가지고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균이 뭔지 알죠?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때 여과라는 단어를 배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을 여과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답을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과라는 뜻이 뭐죠? 크기에 맞아요. 크기로 걸러내는 거야. 크기 가지고 걸러내는 거야. 크기가 큰 거는 여과망에 걸러져요. 그러니까 여과가 이걸 됐다라고 해요. 이걸 여과가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크기가 작은 애들은요. 여과망을 그냥 통과해요. 통과해요. 이건 여과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과된 것이 걸러진 거예요. 여과되지 않은 것들이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서 비슷한 걸 찾자면 냉국수나 비빔면 같은 거 끓였을 때 이런 받침채 같은 거 쓰잖아요. 위에 이제 꼬불꼬불 면입니다. 물하고 같이 들이붓죠. 그럼 면 어떻게 돼요? 면은 이 위에 남죠. 왜요? 구멍을 통과하니까 못하니까. 이유는 구멍보다 크기가 커서. 오케이. 이게 여과가 되신 겁니다. 면이. 그럼 밑에 물방울 똑똑똑똑 빠지겠죠? 이건 여과가 된 걸까? 여과되지 않은 걸까? 얘는 여과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았다. 이건 물이겠죠? 그럼 세균 여과기라는 건 누구만 걸러내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 세균만 걸러내는데 뭘 가지고? 크기로요. 그럼 바이러스에 대해 생각해보죠. 세균보다 바이러스는 단순한 구조를 가져요. 그럼 크기는 더욱 작겠죠. 그럼 세균이 걸릴 정도의 망이지만 바이러스는 그냥 통과해 나가버리게 되겠죠. 이 상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가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이 여과액이란 여과된 후에
빠져나온 액체라는 뜻입니다. 여과된 후에 빠져나온 액체라는 뜻이야. 즉 여과된 쪽, 여과되지 않은 쪽. 여과된 쪽을 보겠다, 여과되지 않은 쪽을 가지고 하겠다. 아는 쪽. 그러니까 크기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즉 바이러스 그대로 있겠죠. 이거를 건강한 담배 이파리한테 발라주겠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농축해서 건강한 이파리한테 바이러스를 들이바른 거예요. 아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이 옮겨가겠죠. 병이 옮기겠죠. 그 즙을 바른 애도 병이 올릴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여과액을 발라준 담배 이파리에 모자이크 병이 나타난 후 주변 담배 잎한테도 이 병이 나타난다는 걸 직접 실험 결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단순한 구조라 가지고 세균은 걸러질 정도의 작은 틈이지만 바이러스는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들어간다 라는 걸 알려주는, 크기가 작다라는 걸 알려주는, 크기가 작다라는 건 구조가 단순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아볼까? 기억 동그라미. 아까 여과액인데 이 속에는 X라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있는 게 맞죠? 기억은 맞겠죠? 다음 니은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요, 니은이라는 담배 이파리죠. 세포 속에서 증식을 합니까? 라고 했는데 바이러스의 기본 특징이죠. 스스로는 어차피 증식을 못하고 다른 세포 속에 침투해서 걔를 숙주로 삼아서 증식하는 거니까 맞은 얘기가 되는 거지. 다음 디귿입니다. 저 X.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네, 뭐 바이러스도 가지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 맞았습니다. 5번이 답 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예, 다음 페이지 갈게요. 11에서 16번 문제요. 질문. 16번이요. 또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16번 볼게요. 그림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중 한 가지를 보여주겠답니다. 자연현상이 있고 관찰 주제를 고를 거고요.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하고 수행하고 해석과 결론 도출에 하겠대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없죠? 가설을 세운다라는 과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연역이야, 귀납이야. 이건 귀납 탐구입니다. 귀납 탐구. 핵심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례들로부터 공통 법칙을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 그럼 기억, 이거 귀납적 탐구법이다라는 말 자체는 일단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요건 이제 맞죠. 요건 이제 맞겠죠. 그 다음 니은이 문제인데 이 니은 세포설이라는 게 이걸 이용해서 얻은 이론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세포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다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의 시작은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한테서 시작을 해요.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이라는 걸 처음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현미경을 통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관찰을 해보고 그 이후에 뭐 슐라이덴이나 이제 레베누크 같은 또 다른 과학자들이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현미경으로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즉 여러 사례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작은 알갱이 즉 세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찰 결과들을 모두 모아서 완성된 것이 세포설이거든요.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관찰 결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까 세포설은 근합적 결론이 맞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세포설이라는 건 처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다시 말하죠. 이 이론의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여러분, 연역과 귀납의 차이, 가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가설이라는 건 반드시 기존에 있었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좋아요. 가설이 있고 연역적 방법이 되려면은요, 기존에도 세포로 이루어진 게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 세포설이란 말은 처음으로 세포에 대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이론이 따로 있던 거야, 없던 거야? 기존 이론이 애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포설은 애초에 연역적 방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연역 이론은, 연역적 과정은 항상 기존의 이론에서부터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세포설이라고 하는 게 세포의 처음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연역일 수가 없고 귀납이다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아요. 다음 디귿이요.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생긴 의문에 잠정적 답을 설정하는 관계를 거친데 근데 잠정적 답 이게 뭐예요? 여기 가설이잖아. 귀납엔 가설이 없다 그랬으니 디귿은 틀린 거 해서 3번 답하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17에서 20번 질문 있었어요? 17번. 17번이요. 이거는 귀납, 면역 두 가지를 다 보여준다라는데 잠시만요. 잘 안 보여. 17번 보시면 가의 자연현상 그리고 관찰, 관찰 수행, 관찰 결과의 해석 및 결론 도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거에서 보시면 탐구 설계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네. 여러분 저 관찰이 아니라 탐구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탐구라는 단어가 뭐였었죠? 실험. 어떤 실험이냐면 무엇을 검증하는 실험이었죠? 가설. 탐구란 과설을 검증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탐구라는 단어는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나의 탐구를 설계하겠다는 말 자체가 그 전에 가설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는 귀납, 나가 연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A, B, C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가, 자연현상에서 A, 관찰 주제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관찰을 실제로 하는 내용이 갈 거고요. 다음 나, B에서는 문제 인식을 한 후 B에서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탐구 설계,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할 거고 C에서 뭐가 나오게 되겠어요? 탐구 설계한 걸 실제로 수행하면 되겠죠. 탐구 수행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내용을 보고 나서 기니디의 답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단계 A에서 자연현상에 대한 잠정적 답을 제시할 수 없죠. 왜냐면 저건 귀납적 단계거든. 다음 D는요. 단계 B에서 연역이죠. 통제 변인들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연역적 탐구의 탐구에서 두 가지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대조군과 실험군을 놔두고 무슨 실험을 해야 돼요? 대조 실험 혹은 비교 실험이라는 걸 해야 된다 했었고요. 그리고 두 실험 세팅에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한 가지 요소나 혹은 뭐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요소겠죠. 좀 차이나는 요소를 정확히 정하고 이걸 무슨 변인이라고 그런다 했죠? 두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서로 다르게 조건을 만들어 놓을 걸 무슨 변인이라고 그런다 했죠? 조작 변인이라고 그러고 요건 하나나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대조군 실험군에서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데 완전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했고 이 완전 똑같이 맞출 조건을 통틀어 통제 변인이라고 그런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니은의 답이 나오겠죠. 단계 B에서 통제 변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겠니? 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왜냐면 단계 B는 아직 탐구 과정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실제 탐구에 들어가는 건 설계 후인 C에서 이걸 했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다음 D입니다. 단계 C에서 실제 실험을 수행하는 거에서 여기서 이제 대조 실험을 수행하면 되는데 방금 말한 대로 저때 대조도 하고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잘 설정하는 것도 다 저때 필요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혹시 니은 골랐나? 네? 니은 골랐나요? 니은? 기억하고 나서 안 풀었더라고요. 안 풀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었나요? 괜찮으세요? 네. 네. 여기 봐보시면은 제가 이 시험지 드릴 때 일부러 좀 실험들을 최대한 좀 다양하게 넣으려고 노력을 좀 했거든요. 18번에 이제 탄저병 실험이라든지 19번에 에이크만의 닭 가지고 한 실험이라든지 20번에 구달의 침팬지 실험 같은 거 이런 것도 최대한 다양하게 넣었는데 한 번씩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좀 읽어두실 겸 해서 자료로 넣은 거니까 같이 읽어주시고 그때 치약에서는 탄저병 실험했다고 했죠. 파스텔을. 그 외에 뭐 또 학교별로 특이한 실험 얘기한 거 있었어요? 혈흔곰팡이. 응? 혈흔곰팡이. 페니실린? 근데 그거는 1학년 때 안 나왔구나. 안 나와요? 1학년 때 나오진 않았네요, 따로. 근데 그 실험은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괜찮아요? 네. 또 학교별로 또 특이한 실험 있었어요? 딱히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1단원 마치고 다시 2단원 부분부터 내용 재정리 들어갈 건데 이따가 또 프린트 드릴 거고요. 교재에서 역시 내용 먼저 다시 확인할게요. 교재 페이지는 32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32번째 페이지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 하나 좀 확인할 게 있어요. 여러분 생명체의 6가지 특성 있죠? 네. 책 구성은 이 책 순서는 그 6가지 특성을 순차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1번 특성이 뭐였어요? 생물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예요. 그 다음 2번 특성이 뭐였어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했었죠? 근데 지금 2단원이 요거거든요. 세포 구성 얘기가 안 나오죠? 이게 왜 안 나오냐면 요거 보일 때에서 그래요. 근데 혹시 학교에서요 세포 내부 구조 같은 거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준다거나 프린트에 있었다거나 하셨던 학교 있나요?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포 내부 구조는 이러하다라는 걸 다시 정리한 학교 있는지요? 요게 책엔 안 나와요. 고2 책엔 안 나오는데 그냥 당연스럽게 다음 내용들에서 그냥 쓰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시합 어땠나요? 안 했던. 특별히 얘기 없었어요?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프린트 받았던 거에 세포 구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림으로 있었던. 그림으로. 다시 한 번 볼게요. 자세하게 안 봐가지고. 원년은 어땠어요? 따로 안 했어. 따로 안 하셨고 증거는요? 안 했던 것 같아요. 따로 안 했어요? 저기 가고 있어.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32페이지 바로 들어가지 말고 세포 구조 부분을 조금만 할게요. 좀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할게요. 네.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할게요. 여러분 세포라고 하는 것은 기본 뜻 뭐야? 모든 생명체들의 가장 기본되는 요소죠. 어떤 점에서 기본이 돼야 되냐면 구조에서도 기본이 되고 기능적으로도 기본이 돼줘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데 이 세포는요 전에 배웠던 것처럼 크게 2가지로 분류를 먼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원핵 세포고요. 두 번째가 진핵 세포예요. 이때 원핵 세포에 해당하는 건 현 세계 현재 2021년 이 시대에는 뭐밖에 없다 그랬지? 너네가 알아둘 거? 이거 세균밖에 없다 그랬죠? 여러분이 알아둘 건 세균밖에 없어요. 여기 원핵에 관련해서. 그리고 얘네들은 내부의 핵이라든지 내부 구조에 해당할 만한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원핵 세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특별히 배우실 게 없습니다. 그나마 특징 조금 배우는 게 있는 한데 그건 이제 생투 내용이에요. 그건 생투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우는 건 솔직히 말해서 인간을 기준으로 배우거든요. 모든 걸.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세포? 진핵세포에 대해서만 구분 정확히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진핵세포는 세균뿐 아니라 현재 동물이나 식물 혹은 균류 혹은 원생생물 등 현 시대에 세균을 제외한 나머지 생물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되며 얘네들은 핵과 소기관들에 대한 구분이 모두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동물, 식물, 균, 원생생물들의 세포 구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아보긴 좀 거시기 하고요. 아까 말했듯 기준은 누구라 그랬죠? 인간이라 그랬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동물 세포 구조하고요. 또 동물들 하면은 보통 세트로 따라오는 게 누구야? 식물들이죠. 그래서 동식물들 세포 구조. 균이나 원생생물들도 좀 특별한 구조들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 대충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딱히 안 배우고요. 여러분 동식물에 대한 세포 구조의 공통점, 차이점 위주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먼저 동물 세포를 그릴 건데 동물 세포는 보통 동그랗게 그려요. 보통 동그랗게 그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형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풍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풍선에다가 내가 물주머니 물 담아놓으면 뭐 바닥에 내려두면 뭐 무게 때문에 지들이 짓눌려서 이렇게 넓적한 형태가 되겠죠. 이제 잘 들고 있으면 길쭉한 형태도 될 수 있겠죠. 그냥 잘 두면 전체 둥근 모습 낮출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형태가 없다에 가깝습니다. 식물은요. 보통 각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해진 형태가 없어요. 얘는 보통 각진
형태를 띄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죠? 동물, 식물, 세포 구조의 차이점을 먼저 빨간색으로 보겠습니다. 식물은 세포 겉에 껍데기가 한 겹 있죠? 아, 그냥 길쭉하게 읽을 걸 그랬구만. 후회 중입니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자, 껍데기가 하나 있죠? 네. 단단한 껍데기죠. 이거 누구세요? 네, 세포 벽입니다. 이건 동물한테는 없어요. 이건 동물한테 없는 식물만의 껍데기인데 요거 주성분이 셀룰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꼭 셀룰로스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역시 이제 3학년 때인데 세포벽은 뭐 1차 세포벽, 2차 세포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셀룰로스가 있네, 뭐가 있네 하는 걸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주성분이 셀룰로스거든요. 이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셀룰로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섬유질이라고 합니다. 섬유질. 배추 껍데기라든지 콩나물. 네, 콩나물 아삭아삭 부분이라든지 이 섬유질이라는 부분이 좀 이제 구조가 좀 조밀하거든요. 조밀하다는 얘기는 좀 튼실한 구조를 띠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딱딱해요. 좀 딱딱해요. 딱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태를 잡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포벽 셀룰로스로 만들어지면서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고요. 아니 이걸 왜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식물은 직접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한 자리에 머무르면서 자기 몸을 지켜야 되잖아. 네. 그래서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보호 기능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출입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전투가성 마력에 해당이 돼요. 전투가 투가인데 앞에 전자가 붙였죠. 전 무슨 전입니까?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골라서 들여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부 다 통과할 수 있는 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투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 안 해도 좋고 이거 그냥 형태 유지와 보호를 하기 위해 벽이 존재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나? 네. 자 그러면 다음 동물과 식물을 비교해 보자면 역시 식물한테 또 특이한 게 들어 있습니다. 내부에 보시면 좀 큼직한 겉보기에 뭐처럼 보이냐면 물주머니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름 뭘까요? 에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거는 누구만 있다? 식물만 있어요. 왜 있죠? 요게 화장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은 직접 움직여서 몸속에 만들어진 노폐물, 세포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릴 수가 있죠. 하지만 식물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세포일수록 노폐물들을 많이 모아두게 되는데 이게 에포입니다. 그래서 얘는 노폐물의 저장 기능을 합니다. 물론 이 기능만 있는 건 아니야. 일부러 여기다 영양소라든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 만들어지는 식물에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여기다 일부러 모아두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냐 보통 이제 삼투압을 조절한다라고 하는데 뭐 삼투압 같은 경우도 고3 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노폐물 저장 위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다음 역시 식물한테만 있는 마지막 요소는요. 보통 그림 그릴 때 동그라미 속에 엽전을 쌓아준 듯한 동전 쌓아준 듯한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누구냐면 연록체입니다. 요건 식물만의 특별한 기능 뭘 할 수 있을까요? 광합성 기능을 합니다. 네, 광합성 기능을 하는 연록체들이 있고 요거까지 요 빨갛게 지금 체크한 것까지는 누구만 가진 것들이야? 식물만 가진 것들이야. 그럼 이제부터 동물, 식물, 세포가 공통으로 가지는 것들을 할 건데 단 고1 배웠을 때처럼 전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할 거예요. 가운데에 뭐 있죠? 동그라미에 보통 작은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건 뭐냐? 어디다 쓰냐? 이쪽으로 뺄게요. 이게 핵입니다. 자, 요 속에 뭐가 들어있죠? 유전 물질인 핵산과 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말하자면 핵산이 유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여러분 몸속이라네 세포 속에 RNA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네. 요게 RNA 저장소예요.
그래서 RNA 저장도 하고 일부 생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RNA가 뭐가 있냐면 너네 1학년 때 배우셨던 거 리보솜 기억나세요? 리보솜? 리보솜이 거의 대부분이 RNA 덩어리인 걸 배우셨는데 그걸 rRNA라 불러요. 리보솜의 RNA다 해서 rRNA라고 부르는데 이걸 여기서 만들어요. rRNA의 생산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다 통틀어 말하자면 결국 유전이에요. 한마디로 통틀으면 유전입니다. 여기 핵의 기능이죠. 다음 두 번째. 전부 다는 안 하고 꼭 필요한 거 위주로 할게요. 안쪽에 주름진 주머니가 그려져 있고 예, 이렇게 이중막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림 나오시면 이건 누구지? 아,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뭐였죠? 세포. 네, 얘가 세포밖에 없어요, 기능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세포 호흡을 하는 데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애를 활용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부에 보시면 깨알 만한 점들이 있어요. 깨알 만한 점들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있습니다. 이 깨알 만한 점 그림 나오시면 이거 뭐라고 하시면 되냐? 리보솜입니다. 무슨 역할을 할까요? 기억나시나요? 요게 세포 속에서 단백질을 생산할 때 단백질을 만들고 그걸 뭐 다른 효소로 합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일단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그걸 요 리보솜입니다. 요게 단백질 생산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세포 껍데기요. 까만 껍데기 벽보다 안쪽에 있는 요 껍데기 있죠. 여기 보면 세포 뭐죠? 요게 막입니다. 벽보다 안쪽에 있는 얘가 막입니다. 벽보다 안쪽에 있는 얘가 막이고요. 요게 여러 소기관들을 담아두는 주머니의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플러스 요게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요걸 반투과라고 하죠. 아까 세포벽은 전투과라고 말했죠. 거르는 거 없이 다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안에 공간만 있다면. 물론 공간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무조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얘는 아니에요. 반투과예요. 필요한 물질은 통과시켜줍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물질은 통과시키기는커녕 안에 혹시 잘못 들어오면 내보내기까지예요. 들어오는 양을 조절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세포막의 기능이 되겠죠. 네 가지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 구조를 다 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생명과학 1에서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애들 솔직히 생명과학 1 기준으로 보자면 소포체나 뭐 골지체나 리소좀이나 뭐 그런 것들 잘 안 나오거든요. 리소좀은 나중에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리소좀은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뭐 거의 2학기 내용이거나 기말고사 때 거의 후반부에서는 조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용되는 내부는 생1 기준으로는 거의 이 정도에서 끝나요. 식물만 가진 특이한 거랑 동식물 같이 가지는 뭐 공통의 구조 4가지 이렇게 위주로 나오니까 요것들을 먼저 보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괜찮으신가? 자, 이런 것들이 세포 구조인데 이런 세포들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이제 2단원 본 내용이죠. 뭐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요 2강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뭐 내용 여기까지 한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 거거든요. 요거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거 요거 세포 내부 구조는 다 괜찮으시죠? 적어도 지금 요게 이제 공통이 되는 부분하고 식물 세포만 특별히 가지는 부분하고 요건 부분에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사실 에포 같은 경우 끝까지 별 내용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씩은 다 언급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내용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합시다. 네, 생명체가 할 수 있는 생명체만의 특징 두 번째 내용 바로 물질 대사죠. 역시 뭐 한번 배운 것들이니까 대충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물질 대사란
사실은 뭐의 일종이죠?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말이고 화학 반응이라는 단어가 더 큰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화학 반응이라고 그냥 묶어놔도 될 걸 굳이 물질 대사라는 표현을 쓴다 했었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했었죠. 왜 물질 대사라는 표현을 썼죠? 뭐가 특별한데? 효소가 있어. 효소에 의해서. 그리고 효소의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는 어디서만 일어나는 거야 이건? 최대. 생명체 내에서만. 그래서 너네들이 이번에 시험 아까 그 질문했던 것 중에서도 그거 있죠. 종유석 같은 거. 그건 생명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할 수 있지만 물질 대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집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효소의 도움을 받아 생명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질 대사라는 명칭을 쓰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러한 도움을 받다 보니까 얘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과는 좀 다른 특별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정리 다시 한번 해보죠. 특성, 특징. 첫째, 효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얘네들은 온도 조건과 산성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졌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온도와 산성도. 산성도 근데 과학에서 보통 산성도라는 명칭을 쓰기는 하지만 보통 이렇게 더 많이 쓰죠. pH. 똑같은 말입니다. pH를 한글로 쓰면 그게 산성도예요. pH 값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온도는 보통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체온 정도가 적당하며, 반대로 말하면 체온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더 낮거나 더 높으면 효소 반응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특히 온도 낮은 게 치명적이라고 그랬어. 온도 높은 게 치명적이라고 그랬어. 높은 쪽이 치명적입니다. 왜요? 온도가 낮으면 단지 속도가 느려지고 나중에 비활성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온도만 높이면 다시 활성 상태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 구조 자체가 아예 파괴돼 버리거든요. 비활성이 아니라 파괴돼요. 파괴됐다는 얘기는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고온 상태로 되면은 아예 파괴가 돼 버리기 때문에 체온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40도 이상으로 고온이 되면은 아예 파괴돼서 기능 자체를 아예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pH 값은 산성도인데 이거 이제 여러분 배우셨죠? 기준은 7이었어요. 7이 중성이며 7보다 작으면 무슨 성? 산성. 7보다 크면 무슨 성? 염기성. 염기성이라면 최대 14까지 있었습니다. 맞죠? 자, 이 pH 산성도는요, 그냥 효소 종류별로 다릅니다. 산성에 적합한 효소도 있고요. 중성에 적합한 효소, 염기성 적합한 효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는 예시로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대표적 효소 누구죠? 아밀레이스는 pH 7, 즉 중성에 적합합니다. 다음 위에서 나오는 효소 누구였죠? 펩신 효소 있었죠. 얘는 산성에 적합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강한 산성인 pH 2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 지방 분해하는 애 있었죠. 소장에서 라이페이스라고 있었죠. 얘는 이제 pH 8 정도가 적합합니다. 약한 염기성에서 적합하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이렇게 적정 pH가 정해져 있고 이 적정 pH를 벗어나게 되면 아예 작동을 못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pH 맞춰준다는 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게 둘 다 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이 효소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반응이 더 쉬워지나요? 더 어려워지나요? 반응이 더 쉬워집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응에 필요한 EA 요거 뭐라 부르죠?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그렇기 때문에 도움받은 만큼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킨 만큼 반응은 더 빨라져요? 더 느려져요? 반응이 더 증가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거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이 되어 있는데 원래 한 번에 끝났어야 되는 반응을 어떻게 하게 된다 했었냐면 자잘하게 쪼갠다 했어요. 예를 들어 A를 Z로 바꾸는 건데 기존에는 A에서 건너뛰어서 바로 Z로 갈 수 있었던 걸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하나하나 다 쪼개 놓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반응을 여러 단계로 분리시키죠. 반응을 여러 단계로 분리시킨다라는 것도 효소가 가지는 특성, 그러니까 물질대사만이 가지는 특성이었으며 또 마지막 효소가 가진 특성, 물질대사의 특성, 효소 종류별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전부 다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소 종류에 따라 특정한 물질하고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때 효소와 반응할 수 있는 그 특정 물질을 부르는 명칭을 두 글자 뭐라 부른다 했었죠? 그렇지, 기질. 네,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물질.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물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질입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 애들하고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가 이제 물질대사의 특성이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냥 화학 반응이라 부르지 말고 물질대사라는 별도의 명칭을 좀 쓰자. 이런 식으로 좀 변동이 생긴 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대사를 이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보자라고 한다면 두 가지 물질대사가 세상에 존재한다 그랬었지. 이건 뭐 사실 따라가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슨 작용?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며 한자도 씁시다. 이거 책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부터 한번 해볼까요? 동화작용은 그래프적으로 나타내자면 첫째, 일반적인 화학 반응 기준으로 원래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가는 거라 그래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가는 거라 그랬어. 원래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질대사 동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첫째,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든다 했죠. 활성화 에너지가 뭔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 높이요, 최대 높이. 이게 활성화 에너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 줄이겠다고. 근데 줄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얘를 어떻게 하겠대요? 여러 단계로 분리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동화작용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똑같은 높이입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근데 올라갈 때 자, 각각의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 요만큼이죠. 여기서 요만큼이죠. 여기서 요만큼이죠. 이거 다 합치더라도 이거보다 클까 작을까? 이게 더 적습니다. 요걸 E1, E2, E3라고 했을 때 이 활성화 에너지 E1, E2, E3를 모두 합치더라도 원래 있던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아지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동화작용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의 내용이 됩니다. 뭐 물론 이렇게 다 쪼개지 않고 그냥 한 덩어리로 나타낼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그리는 게 더 쉽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요. 여기 언덕만 작아지게, 이 에너지 언덕만 좀 작아지게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문제 풀다 보면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을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수업 했었을 때는 이 그림은 충분히 많이 봤어서 일부러 제가 이 그림으로 지금 좀 할 거예요. 이렇게 쪼개는 것까지 할 겁니다.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럼 다시 줄게요. 자, 이런 게 동화작용이었어요. 그럼 이화작용을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반대가 나오겠죠. 이화작용은 화학 반응이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량은 높아지는 쪽, 혹은 줄어드는 쪽? 줄어드는 쪽이죠. 이렇게 자, 내려오는 쪽이죠. 자,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예요? 요거 좀 다르죠? 활성화 에너지 무조건 바닥부터가 아니죠. 이화작용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죠. 그러니까 시작 에너지와 최대 에너지 사이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화작용으로, 즉 효소에 의한 작용으로 바꿔 그리자면 어떻게 돼요? 높은 데서 맨 마지막 낮은 데까지 가는 건 맞는데 그 과정을 또 쪼개야죠.
이렇게 쪼개나면 낮은 언덕으로 한 번, 낮은 언덕으로 두 번, 낮은 언덕으로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반응을 일으키게 될 때 요 낮은 언덕들이 생겨나죠. 요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 E1, 여기가 E2, 아 이거 좁다. 여기가 E3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EA랑 E1, E2, E3까지 합친 값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효소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이게 일단 가장 기본의 차이였었어요. 이때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그래프로 표현한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래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용 요소로도 정리를 해봐야죠. 자, 이때 변화되는 분자량 변화는 어떻다라고 해요? 동화작용 때 무슨 분자에서 무슨 분자로 변한다? 저분자 물질들, 즉 작은 분자 물질들에서 고분자 물질로 바뀐다. 반대로 이화작용은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바뀐다. 라고 했었고요. 이런 동화작용, 이화작용 할 때 이 활성화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 요 자체적으로 보시면 에너지 자체가 더 커지게 되죠. 최초와 최후의 에너지 자체가 더 커지게 되겠죠. 요걸 이제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요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호가지가 잠깐만요. 결국 반응열을 추가로 받거나 혹은 반응열을 버려야 되거든요. 동화작용은 무조건 반응열이 어떻게 된다 했죠? 흡수한다 아니면 방출한다? 열을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